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진여 1. 우리 영혼의 세탁기. 지구라는 거대한 정화체. 리딩을 통해 전생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전생을 이야기한 지 벌써 횟수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전생 리딩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과 위로가 될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회의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전생을 살피는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딩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들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과 위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갈등이나 미움, 부정적 감정이 전생 리딩을 통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심한 갈등으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던 어느 40대 주부가 리딩을 통해 전생에서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생의 시어머니가 전생에서는 구박받던 며느리이고 자신이 그 시어머니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전생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느꼈을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와 지금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은 어쩌면 우주의 세탁기에 비유할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육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안의 세탁물과 물의 비율을 과학적 기준으로 지구의 구성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세탁기는 통의 회전 원리로 더러워진 의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세탁기의 회전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안의 옷들이 통의 회전으로 깨끗이 세탁되듯 어쩌면 인류의 영혼도 그렇게 지구라는 거대한 세탁기 안에서 오욕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영적 오염체를 정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탁기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세탁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세탁물은 따로 꺼내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거나 손빨래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단함은 어쩌면 영혼과 육신이 전생에서 지은 얼룩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환생한다는 것은 카르마를 세탁해 정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입고 살았던 육신이라는 옷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은 다시 반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누군가가 우리 영혼을 지구라는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존재는 깨끗하게 세척되지 못한 빨랫감들을 모아 그들의 영적 프로그램에 넣고 다시 지상의 빨래터에 내놓는 것입니다. 삶은 놀라운 반전의 기회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막힌 찬스입니다. 삶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천연 세제는 착한 의지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세탁기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율 세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양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양심이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은 또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로 이끄는 마음의 둥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혼과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무의식적 차원에 있고 마음은 의식적 차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상위체이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정화 방법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도마 복음에는 예수와 제자가 주고받는 다음에 문답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답했다. 만약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만약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말하면 물속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먼저 그곳에 닿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은 물로 몸을 씻지만 앞으로는 성령이 당신을 씻어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로는 몸을 씻지만 성령은 마음을 씻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인도 겐지스 강의 비구니 스님도 물로 목욕한다고 죄가 씻기지 않는다. 참회와 반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릴 때 비로소 죄가 씻긴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 전생 리딩은 많은 영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줍니다.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의문은 전생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생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질서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생 메시지가 가르쳐준 많은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리딩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알아낸다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리딩의 목적은 전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생에서 삶의 방향과 이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원인 모를 심한 편두통과 공황장애로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증상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심층에 숨어 있는 어떤 무의식적 상처가 현재의 생물학적 기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녀를 만나기 전날 밤부터 나타난 이상한 꿈속 장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현생의 그녀 모습과
꿈속의 사람이 오버랩되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꿈을 반복해서 꾸자 결국 의사는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막연하지만 어떤 묘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꿈에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 전국시대 때 독국가와 집안의 치안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안관의 명령으로 직접 죄인의 목을 칼로 내리치는 사형 집행관이 바로 현재 자신에게 치료받고 있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관은 짙은 눈썹에 체구가 단단했습니다. 의사의 또 다른 꿈속 장면에서 그녀는 그 이전 생에서 십자군 전쟁 때 기사단의 일원으로 성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여러 소수 부족민을 징벌하며 많이 죽였습니다. 의사는 최면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녀의 심리적 방어 기전이 너무 강해 그녀가 가진 심층 문제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추천으로 그녀를 리딩하게 되었습니다. 리딩을 통해 본 그녀의 전생은 의사의 꿈 내용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꿈속에서 본 장면과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본 독국가와 집안의 치안관이 아니라 그 가문의 신관이었습니다. 리딩을 통해 본 그 여성 환자의 병은 전생에서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경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요컨대 현생에서 겪는 심한 두통과 공포심은 전생에 그녀가 목을 자른 사람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리딩은 말해 주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근원이 영적인 현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신체적 질병에는 그 사람만이 가진 복합적인 심리적 상처인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의 의사들만이 그런 영적 분야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환자가 가진 현재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의 생을 찾기 위해 수많은 전생을 하나하나 살피는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자의 무의식에서 어떤 영적 정보를 찾아내 해결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물론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도 그 효과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리딩은 지금 경험하는 어떤 고통이 과거의 나쁜 카르마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그 사람이 지은 죄과를 청산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딩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본질. 미국의 심리학 박사 에디스 피오레는 자신이 다룬 환자들에게 가장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죄의식을 꼽았습니다. 그녀는 져서 당신은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꺼번에 4-5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도 보았는데 그들은 삶이라는 게임에서 패배할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자격도 없고 저런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피오레는 아무 원인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피오레가 살펴본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습니다. 골수암 때문에 12번 수술을 받은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수술을 받고도 효과가 없자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최면 치료를 받았는데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전생에 고대 종교의 여사제로서 인신공약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제물이 된 희생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는데 정말이지 끔찍한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희생당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최면요법을 통한 퇴행 실험을 마친 후 혈액 검사를 하자 기적처럼 그녀에게서 더 이상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98번 환생했다의 저자 조 피셔는 훌륭한 전생 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딩을 통해 아버지와의 전생 인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픔의 상처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으로 괴로워하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전생에서 남편과 자신이 반대 역할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여인은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상흔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생에서 남편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전생에 지은 카르마를 청산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생 리딩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역지사지라는 말의 뜻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그 문제가 제시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의식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과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인과율이 자연 법칙입니다. 영혼이 물질계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기 삶의 목적과 더불어 다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또한 잘 이해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리딩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근본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윤회,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 현생에 태어난 영혼은 자신이 전생에서 쌓은 긍정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삶에서 연결된 문제점은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마다 스스로가 세운 영적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삶에서 지은 카르마가 현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전개가 결코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알아야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생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 어느 날 겪은 충격이나 쇼크 때문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그 원인도 모른 채 평생 무겁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인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늘 세찬 바람이 불고 고달픕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일상에 부딪히다 보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무력감과 상실감에 허우적거리게 되지요. 그런 부정적 정서가 지속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사회는 자학적 충동 인물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전생 리딩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보통 인간의 부정적 정서는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떤 무질서한 충동이 무의식에 쌓이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현대 의식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화되지 않은 무의식이 현재 의식에 많이 작용하면 할수록 부정적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무의식이 우리 감정의 주관자일 때 자신이 가진 삶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가 내세운 충동의 무의식이나 자크 라칸이 말하는 상징의 무의식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현재 의식을 조종하는 절대적 지배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적 현상은 몸과 자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생명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상처로 온전함을 잃은 어떤 사람이 원래 삶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무의식적 사고는 그 사람이 전생에서 만들어낸 심상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인 모를 분노.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 남편에 대한 원인 모를 미움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30대 여성의 전생 리딩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그녀는 16세기 지금의 베트남 부근에 있는 소국에서 무남 동료 공주로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에서 현재 그녀가 남편에게 느끼는 불분명한 분노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였던 그녀는 자신의 현재의 남편인 호위무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버리고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하필 그들이 도망친 나라는 영토 분쟁으로 평소 모국과 다툼이 잦던 이웃 나라였습니다. 그때 호위무사는 자신이 몰래 갖고 있던 왕실의 군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은신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몸을 의탁한 그 이웃나라 왕은 공주의 모국을 호시탐탐 엿보던 차였습니다. 때마침 적국의 공주와 호위무사가 도망쳐 왔는데 정보만 받고 그들을 가만 놔둘 리 없었습니다. 그 왕은 계략을 짜서 공주의 남자인 호위무사로 하여금 공주의 아버지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호위무사는 자객이 되어 한때 자신이 모셨을 뿐만 아니라 장인이기도 한 왕을 죽일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왕은 공주를 인질로 삼고 호위무사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가 죽으면 왕권 계승자인 공주가 그 나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주의 아버지는 딸이 호위무사와 야반 도주한 게 부끄러워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일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암살자가 왕의 침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지키던 사람들은 자객으로 온 호위무사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여전히 자신들의 동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버지는 죽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주는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가 죽었고 나라도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공주는 큰 슬픔과 비통에 빠져 살았습니다.
전생 리딩은 그때의 카르마가 작용해 현생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매우 도덕적이고 이성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남편을 만난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욕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한순간 당황하지만 곧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쉽게 합리화해 버리고 맙니다. 흔히 인간의 감정은 자기 몸에 대한 뇌의 해석에 따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생 리딩에 의하면 뇌는 상위기관인 송가체의 명령과 지시를 따릅니다. 그곳이 바로 전생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송과체는 어변의 상대를 만나면 성적 도파민을 왕성하게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두 남녀를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영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적 목적 중에는 서로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사랑의 끈으로 두 사람을 꽁꽁 묶어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서운 상호 음력이 작용해 서로 사랑의 포로가 된 두 사람이 꼼짝할 수 없도록 그 감정의 굴레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다시 설명하면 업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한 남성과의 전생 인연을 궁금해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리딩 장면에서 그들은 조선 후기에 살았습니다. 남자는 양반가의 아들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물놀이패의 일원으로 북과 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사물놀이패가 청년이 사는 마을에서 거리 공연을 했는데 그때 두 남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몰래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리딩을 듣던 여성은 그때 그 양반집 아들이 지금의 옛 남자친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리딩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여성은 결혼 전에 사귄 옛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다시 불타오르는 정념의 불길을 피할 수 없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또다시 사랑에 빠진 옛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리딩은 그녀와 지금 남편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옛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사랑의 충동은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의 불씨가 서로의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동적 감정은 자제해야 하며 서로의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성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로가 지닌 영적 도덕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인간의 충동적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성에게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면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만남의 시간이 짧은 어떤 사람에게 강한 성적 애착을 느낄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을 훌륭한 결혼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바람만큼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언제든 폭발하려는 카르마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싫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 삶의 연결이 주는 의미. 다시 공주와 호위무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현생에서 왜 두 사람은 결혼했을까요? 전생에서 공주가 느낀 연인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갚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서 카르마 법칙의 정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 법칙은 징벌이 아닌 정화와 치유의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딸이 너무나 사무치게 예뻐 품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소 딸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어 슬픔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생 리딩으로 보면 지금의 딸은 그때 공주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환생한 것입니다. 또한 현생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전생에 있었던 공주의 배신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녀와 딸에게 매우 잘한다고 했습니다. 중견 회사의 간부인 남편은 오로지 아내와 딸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 생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무의식에 남아 있어 지금의 가족에게 그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생 리딩에서 살펴보면 한 영혼이 지니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의식은 서로 연결된 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끊임없이 더 나아지고 더 맑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윤회와 환생이라는 말의 뜻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현생에서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지상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평소 남편에 대한 그녀의 쌀쌀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그녀 자신도 남편에 대한 분노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전생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에 대한 그녀의 짜증과 분노가 전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아가 그녀의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영적 공감대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생 리딩이 타인의 이해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생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일의 원인을 알았다면 앞으로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전생이 공주였던 그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전생 리딩은 그 사람의 과거 생의 경험이 현생에서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는지에 의미를 둡니다. 어쩌면 그녀도 남편에 대한 무의식적 분노의 감정을 정화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현생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생 리딩은 한 사람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해결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여받은 가치의 정의를 밝혀 삶의 핵심 원리로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정리하면 두 사람은 영적 공범자입니다. 현생에서의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리딩은 이렇게 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전생의 잘못을 지금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사랑하십시오. 지금 생에서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불편함은 바로 그 용서를 행할 천재 이루의 기회인 것입니다.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괴로움은 그것이 카르마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항상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